저는 지난 30년간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해온 데이빗 윌슨입니다. 제 인생은 오직 한 가지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제규어를 촬영했을 때 그 황금빛 털과 검은 반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뒤에는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족을 찾아 헤매던 그 제규어의 눈빛에는 자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케냐의 사바나에서는 마지막 검은 코뿔소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황량한 초원을 혼자 걸어가는 그 모습은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대한 생명체의 고독을 상징했습니다. 밀렵꾼들의 총성 때문에 동족을 모두 잃고 이제 혼자만 남겨진 채로 말이죠. 일본 홋카이도의 설원에서 촬영한 마지막 두루미 한 쌍의 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하얀 눈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우아한 구애의식을 보며 저는 이것이 그들 종족의 마지막 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제가 기록한 것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서식지, 마지막 개체, 마지막 번식, 마지막 울음소리. 제 카메라 뒤에는 항상 이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터전을 잃고 산업화로 오염된 환경 때문에 번식지를 포기하고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순간들. 그것이 제 평생의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에미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받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는 오직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 제가 촬영을 마치고 나면 그 동물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가을날 런던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무실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수달이 서울 도심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그뿐만 아니라 각종 멸종위기 조류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메가시티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아간다고요? 30년간 오지 중에 오지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동물들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발견되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이것은 관광 홍보를 위한 과장된 쇼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30년간 오직 죽음과 소멸, 멸종과 이별만을 기록해온 제게 이것은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마음으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도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30년간 함께 해온 카메라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 정글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수십 층짜리 아파트들이 지평선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뻗어있는 고가도로 위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어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공사장의 굉음, 그리고 그 모든 소음들 위로 지하철이 달려가는 쇳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야생동물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요소들이었습니다. 30년간 세계 각지의 원시림과 초원, 습지와 사막을 다니며 야생동물들을 촬영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환경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나 수달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달은 극도로 깨끗한 수질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에서는 생존할 수 없죠. 또한 인간의 활동에 매우 민감해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즉시 도망치는 동물입니다.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생존하려면 최소 5-10km의 깨끗한 하천이 필요합니다. 제가 몽골 알타이 산맥에서 촬영했던 수달도 인간의 흔적이 전혀 없는 깊은 산속 계곡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이런 대도시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널 때 저는 창밖으로 그 넓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분명 크고 웅장했지만 양쪽 강변으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강 위로는 수많은 다리들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만난 박선우 박사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도시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는 제게 내일부터 서울 곳곳을 안내하며 직접 야생동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도시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순진한 학자는 아마도 도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몇 마리의 새들을 보고 과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전 세계의 야생동물을 촬영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도시와 야생동물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거대한 메가시티에서는 더욱 불가능하죠. 박선우 박사는 서울이 단순히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이라니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철학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서식지, 그리고 인간의 간섭이 없는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존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날 밤 호텔 31층 창문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분명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별들 같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수많은 불빛들이 문제였습니다. 야생동물들, 특히 야행성 동물들에게 인공 조명은 치명적입니다.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번식 패턴까지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의 실망을 예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박선우 박사는 몇 마리의 비둘기나 까치를 보여주며 이것이 서울의 야생동물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선우 박사는 저를 청계천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때 복개되어 있던 하천을 관광 목적으로 복원한 인공 하천. 볼거리를 위해 만든 도시 시설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태계와는 거리가 먼, 그저 도시 미관을 위한 장식품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청계천 입구인 청계광장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으로는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을지로와 종로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버스 엔진 소리가 어우러져 도시의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천 자체도 말 그대로 인공적이었습니다. 양쪽 제방은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바닥도 돌과 콘크리트로 정리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양쪽 산책로에는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니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제게 카메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죠. 10분 정도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박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한 마리의 백로가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백로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백로가 서 있는 자세와 환경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백로의 모습은 마치 수백 년 된 동양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긴 목을 우아하게 구부린 채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세는 완벽한 사냥꾼의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백로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몇 미터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말이죠. 마치 이곳이 자신의 터전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로가 재빨리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더니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린 것입니다. 15cm 정도 되는 제법 큰 물고기였습니다. 백로는 그 물고기를 단숨에 삼키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냥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온 백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로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우 박사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계천에는 현재 피라미, 버들치, 돌고기, 갈견이 등 12종의 토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급수 이상의 매우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쉬리까지 발견되었다고 했죠. 2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정수장 원수 수준의 깨끗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에서 이 정도 수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카메라 속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백로는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사냥을 이어갔고 물고기들은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계천 중류 지역에서 외가리 한 쌍을 발견한 것입니다. 외가리는 백로보다 훨씬 크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새입니다. 그런 외가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기존 상식의 첫 번째 균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몇몇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것이고 실제로는 연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야생동물의 자연스러운 삶과는 다를 거라고 말이죠. 이튿날 새벽 박선우 박사는 저를 한강 지류 중 하나인 중랑천으로 데려갔습니다. 전날 청계천에서 본 것들이 혹시 관광객을 위한 연출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어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중랑천은 청계천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제방은 있었지만 하천 바닥과 주변에는 갈대와 억새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곳곳에 작은 습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는 저를 하천변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틈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바위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가리킨 바위 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배설물들이 바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대략 2-3cm 정도였고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특유의 비린내가 났습니다. 이것이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야생동물을 추적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수달의 것이 맞았습니다. 크기, 모양, 냄새, 그리고 바위 위에 놓인 위치까지 모든 것이 수달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수달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특정한 바위나 돌출된 곳에 배설물을 남깁니다. 이것은 다른 수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자
영역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연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야생동물의 습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배설물이 아직 신선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하루나 이틀 전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즉, 수달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박사는 그 지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담비가 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비는 몸 길이가 40cm 정도 되는 중형 포유류로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되는 희귀동물입니다. 영상 속 담비는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가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잠깐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반짝이는 눈빛이 적외선 카메라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연출할 수 없는 진짜 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비는 극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야행성인 동물이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도심 근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박사는 추가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무인 카메라는 지난 6개월간 설치되어 있었는데 담비가 촬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 17차례에 걸쳐 담비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중 몇 번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번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담비에게 이곳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고 번식하는 진짜 서식지라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중랑천 상류 지역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물가에서 동그란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뛰어오른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의 크기와 패턴이 물고기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지점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약 3분 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속에서 작고 귀여운 머리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주인은 바로 수달이었습니다. 수달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주변을 경계하더니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으로 잠수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30년간 오지에서도 만나기 어려웠던 수달을 서울 도심에서 불과 20분 거리인 이곳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달의 배설물, 담비의 무인 카메라 영상, 그리고 직접 목격한 수달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은 서울에 정말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개체들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곳이 그들에게 적합한 서식지가 된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야생동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날, 박선우 박사는 저를 북한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이 산이 야생동물들의 진짜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북한산은 해발 836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천연의 요새 같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산 위에서는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도시 근교의 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곳곳에 원시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다양한 식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가 만들어내는 울창한 숲은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박사는 저를 인수봉이라는 바위산 절벽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화강암 절벽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곧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대형 야생동물을 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을 기다린 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절벽 위쪽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정체를 알아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어미 사냥과 새끼 두 마리가 거의 수직인 절벽을 마치 평지처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중력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90도에 가까운 바위면에서도 전혀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고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배경이었습니다. 사냥들이 뛰어노는 바로 아래,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1,000만 명이 살아가는 메가시티가, 다른 한쪽에는 태고적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기묘한 대비였습니다. 어미 사냥은 새끼들을 이끌고 절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때때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도시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냥 가족은 이곳을 자신들의 진짜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산에는 현재 약 15-20마리의 사냥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에 멸종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단순히 동물을 방사한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북한산의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에는 사냥뿐만 아니라 고라니, 멧돼지, 족제비, 다람쥐 등 다양한 포유류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라니의 경우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리가 필요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도심 근처에서 야생동물이 개체수 과잉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번성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해질녘 다시 인수봉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냥 가족이 절벽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새끼들은 절벽에서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연출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야생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제 안의 확신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박선우 박사는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청계천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청계천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청계천은 말 그대로 죽은 하천이었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드는 거대한 하수구나 다름없었죠. 악취가 진동하고 각종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검은 물. 그 위에는 상인들이 무허가로 지은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5천여 개의 상점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하천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970년대에 서울시는 이 하천을 아예 복개해버렸습니다. 하천 위에 콘크리트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었죠. 청계천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 서울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개된 청계천을 다시 열어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 재개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강제 철거로 진행됩니다. 개발 논리에 따라 기존 주민들을 내쫓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죠.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5,000명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며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이주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든파이브라는 거대한 종합상가를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총 면적 1.4제곱킬로미터,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까지의 거대한 복합상가였습니다.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주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상인들의 이주를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를 완공한 후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야 청계천 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 속도보다 과정. 이것이 서울이 선택한 철학이었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이 철학이 바로 청계천에 자연을 불러온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 복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토대를 먼저 만든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청계천 복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하천만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천 생태계 전체를 되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질 관리였습니다.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모든 지천들의 하수 처리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흘려보내는 물도 한강의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청계천의 수질은 2급수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물 서식지 조성이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자연석을 깔고 물의 흐름을 다양하게 만들어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천 양쪽에는 다양한 토종 식물들을 심어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 프로젝트였습니다. 환경단체, 생태학자,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진정한 생태 복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원 완료 후 불과 2년 만에 청계천에는 12종의 어류와 15종의 조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생물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후 서울 시민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박물관에서 본 한 시민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계천이 그냥 구경거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산책하다가 백로를 보게 되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이 정말로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그 후로는 아이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나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자연을 다시 불러온 것이죠. 다섯째 날 해질녘, 저는 박선우 박사와 함께 한강 지류 중 하나인 양재천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간 세계 각지에서 멸종해가는 동물들만 촬영해온 저에게 서울에서 본 것들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양재천은 강남구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이었습니다.
양쪽으로는 고급 아파트들과 오피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하천 자체는 자연스럽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고 양쪽 강변에는 버드나무와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과연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작은 오리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그 인형이 아이에게는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하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아이가 실수로 오리 인형을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노란색 오리 인형은 물살에 휩쓸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아이는 울먹이며 인형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인형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큼직한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오리 인형은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나 봅니다. 할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갑자기 수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달은 떠내려가는 오리 인형을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헤엄쳐 인형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나 싶어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달이 코로 오리 인형을 밀어서 강가 쪽으로 되돌려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행동은 명백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인형이 다시 물살에 떠내려가려고 하면 수달은 다시 코로 밀어서 강가 쪽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그 인형이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와 할아버지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큰 눈으로 수달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오리 인형이 강가 가까이 왔을 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인형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젖은 인형을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꼭 껴안더니 물속의 수달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은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강물 위로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수달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카메라 뒤에서 오직 이별과 죽음만을 기록해온 제게 이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달이 아이의 인형을 되돌려준 행동은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양재천이 여전히 오염된 하천이었다면 수달은 애초에 이곳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자연을 적대시했다면 아이는 수달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도시가 개발 논리로만 움직였다면 이런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철학과 실천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서울이 보여준 이 놀라운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수십 년간 멸종과 소멸만을 기록해온 제 카메라가 드디어 되찾은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다큐멘터리 서울, 생명의 쉼터가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BBC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재정의한 혁명적 다큐멘터리라고 평했고 CNN은 21세기 환경 문제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사에서는 이 작품이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반응은 전 세계 도시들에서 나왔습니다. 런던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한 템스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년간 오염되어 왔던 템스강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었죠. 로스앤젤레스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LA강 복원 프로젝트에 서울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LA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베를린도 서울처럼 될 수 있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오염된 수로들을 생태 공간으로 바꾸자는 운동이었죠. 심지어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처럼 도심 속에서 대형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환경단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을 반대해왔던 그들이 서울의 사례를 보고는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WWF 사무총장은 서울이 보여준 모델은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 역시 서울의 성공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찬사 속에서 저는 2024년 환경 다큐멘터리 부문 에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인간이 자연에게 가한 상처들만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자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집을 먼저 지어주었고 자연은 그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속도보다 과정을 선택한 철학. 그 결과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날고 수달이 뛰놀고 사냥이 절벽을 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의 본거지였던 런던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부에서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성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서울에는 제가 기록해야 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멸종과 소멸이 아닌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한강 위로 날아다니는 백로들을 볼 수 있었고 저녁이면 하천 주변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프로젝트는 서울의 사계였습니다. 1년 동안 서울 곳곳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삶을 계절별로 기록하는 장기 프로젝트였죠. 봄에는 북한산에서 사냥들의 출산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새끼 사냥들이 태어나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리고 어미로부터 절벽 오르기를 배우는 과정들을 담았습니다. 여름에는 한강과 그 지류에서 활동하는 수달 가족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부모 수달이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새끼들이 서툴게 따라하는 모습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청계천과 중랑천에 날아드는 철새들을 촬영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청둥오리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남쪽으로 떠나는 장면들을 담았죠. 겨울에는 설원이 된 북한산에서 야생동물들의 생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멧돼지와 고라니들의 모습은 생명력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간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 앉아서 영상들을 정리하며 저는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서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이 도시는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게 해준 곳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산에서 하늘다람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우 희귀한 동물인데 도심 한복판의 남산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 여의도 구간에서는 물범이 목격되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서해에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물범이 여의도 근처까지 왔다는 것인데 이는 한강 수질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속 작은 공원들에서도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족제비가, 올림픽 공원에서는 너구리 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의도 공원에서는 황조롱이까지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제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을 일상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청계천에서 백로를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한강에서 수다를 만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확인된 야생동물종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류는 80여 종에서 150여 종으로 포유류는 15종에서 3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존에 살던 동물들의 개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의 원동력은 바로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앞 실개천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천 주변을 청소하고 수질을 측정하고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더니 한 6학년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백로를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우리 학교 앞 개천에도 백로가 놀러 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서울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도시들을 봐왔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훌륭한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서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도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한 철학, 배려와 공존을 실천하는 철학의 승리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도시들이 돈과 기술을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 문제를 서울은 사람의 마음으로 해냈습니다. 청계천의 5,000명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간 그 마음, 북한산의 사냥들을 위해 등산도를 다시 설계한 그 마음, 한강의 수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천을 복원한 그 마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우아하게 날아다니고 수달이 아이의 인형을 되돌려주고 사냥이 절벽을 오르며 서울을 내려다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서울 모델. 그 모델의 핵심에는 기술도 돈도 아닌 사람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서울에서 기록하게 될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기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 많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도의 돌고래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설악산의 반달 가슴곰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